금방 온다. 외삼촌의 말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14살 준서는 낡은 정류장 벤치에 홀로 남겨졌어요. 차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빨간 테일라이트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을 넋놓고 바라봤어요. 겨울바람이 얇은 점퍼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외삼촌이 어디 좀 가자며 데리고 나온 지 1시간. 하지만 도착한 곳은 이 외딴 정류장이었어요. 주머니 속 동전 4개가 달그락거렸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고 3개월. 외삼촌 집에서 눈치만 보며 살던 준서에게는 낯설지 않은 차가움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진짜로 혼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어요. 정류장 맞은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복심내 국밥이라는 낡은 간판 아래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과연 외삼촌은 돌아올까요? 그리고 저 국밥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 사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대 공감 인생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밤 10시 산골 읍내의 낡은 버스 정류장에 눈발이 사선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철제 가림막 위로 쌓인 눈이 무게를 견디지 못해 떨어질 때마다 쿵 소리를 냈어요. 유리 벽면에는 성애가 꽃처럼 피어올라 시간표를 가렸지만 빨간 글씨로 쓰인 막차 오후 9시만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정류장 안쪽 구석, 철제 벤치에 웅크리고 앉은 소년이 있었어요. 14살 준서는 얇은 회색 점퍼를 몸에 바짝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교복 바지 밑으로 드러난 발목이 새빨갛게 얼어 있었어요. 운동화 안에는 구겨진 신문지를 넣어 추위를 견디고 있었지만 발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준서는 3달 전 엄마를 잃었어요. 아빠는 준서가 9살 때 이미 세상을 떠났죠. 혈혈단신이 된 준서를 외삼촌이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집에서의 생활은 눈치 보기의 연속이었어요. 외숙모의 준서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고 사촌들은 얹혀 사는 애라며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외삼촌이 갑자기 말했어요. 준서야, 나랑 어디 좀 가자. 볼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려 이 정류장에 도착했죠. 외삼촌은 준서를 내리게 한 뒤 말했습니다. 잠깐 볼일 보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 금방 온다. 그렇게 외삼촌은 차를 몰고 사라졌어요.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금방 올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자라났습니다. 준서는 주머니 속 동전 4개를 만지작거렸어요. 1,000원짜리 동전 하나, 100원짜리 3개. 그리고 접혀진 급식카드 1장. 어디서도 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정류장 전체가 덜덜 떨렸어요. 준서는 코끝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때문에 자꾸 재채기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누워있던 병실의 소독약 냄새가 떠올랐어요. 하얀 시트, 삐삐 소리 나던 기계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엄마의 손. 멀리서 버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는 벌떡 일어서서 도로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버스는 정류장을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막차는 이미 떠난 지 오래였거든요. 준서는 다시 벤치에 주저앉으며 무릎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그때 건너편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복심내 국밥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 아래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두 분의 어르신이 조용히 국밥을 드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이 오르는 하얀 그릇,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올리는 손놀림. 보고 있으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준서는 벤치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차가운 콘크리트가 무릎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바람이 뺨에 눈물을 얼렸어요. 스스로도 언제부터 울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국밥집 문이 철컥하고 열렸어요. 두툼한 패딩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76살 복심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구석에 웅크린 아이를 발견했어요. 얘야, 뭐하냐 거기서? 복심은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고 천천히 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가게 안에서 두툼한 담요를 가져와 준서의 어깨에 둘러줬어요. 손끝이 얼었구나. 이리 들어오거라. 복심의 목소리는 걸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준서는 담요에 감싸인 채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복심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코끝을 찌르는 뜨끈한 향이 몰려왔어요. 사골과 무, 파와 마늘이 어우러진 냄새였습니다. 난로 위에서는 주전자가 지글지글 끓고 있었고 벽에는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어요. 88년 향토 음식 경진대회 금상, 김복심 할매의 국밥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활짝 웃고 있는 소년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국밥손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앉아라. 따뜻한 것부터 뭐 좀 먹자꾸나. 복심은 준서를 테이블에 앉히고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맑은 국물이 담긴 작은 그릇이었습니다. 빈속에는 진한 거 말고 연한 거부터. 국물은 말이지 사람 살리려고 끓이는 거야. 복심이 국자로 국물을 떠서 준서 앞에 놓았습니다. 준서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들어 올렸어요. 따뜻한 김이 얼어붙은 뺨을 간지렸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자 목구멍이 뜨거워지면서 몸 전체로 온기가 퍼져나갔어요. 그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뜨거운 국물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준서는 그릇을 두 손으로 꽉 감싸쥐고 흐느꼈습니다. 복심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옆에 앉아 준서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휘몰아쳤지만 가게 안은 따뜻하고 안전했습니다. 난로 위 주전자에서 나는 끓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복심은 준서가 울음을 그치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김치통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복심이 나타났을 때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금이었어요. 이것부터 보거라. 복심은 준서 앞 테이블에 소금을 한 꼬집 뿌렸습니다. 하얀 알갱이들이 나무 테이블 위에 흩어졌어요. 추운 날엔 나트륨이 더 세게 느껴져. 빈속일 때는 더더욱 그래. 복심은 국자로 맑은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소금 위에 살짝 뿌렸습니다. 소금이 녹아들며 국물이 약간 뿌옇게 변했어요. 첫 숟가락은 약해야 해. 위가 놀라면 사람이 더 놀라거든. 준서는 복심의 손놀림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거칠었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마치 수십 년간 같은 일을 반복해온 듯한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복심은 뜨거운 국물이 담긴 그릇을 조심스럽게 준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준서의 손이 아직 차갑다는 걸 눈치챈 거였어요. 손부터 녹여. 그릇 잡고 있어봐. 준서는 시키는 대로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도자기가 손바닥을 통해 팔목까지 온기를 전해줬어요. 얼어서 감각이 없던 손끝에
서서히 느낌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마셔봐. 천천히. 준서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입에 댔습니다.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연했어요.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온몸에 따뜻함이 퍼져나갔습니다. 빈속에 스며든 국물이 위를 달래주는 느낌이었어요. 외절 도와주세요? 준서가 그릇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복심은 잠시 멈춰서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에 무언가 깊은 것이 스쳤어요. 누군가 날 살려준 적이 있었거든. 복심은 그렇게 말하고는 벽을 바라봤습니다. 소년 사진이 걸린 쪽이었어요. 준서는 복심의 표정에서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딸랑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살집이 좋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0 가까이 되어 보이는 그는 앞치마를 두른 채였어요. 복심 누나, 오늘도 늦게까지 하시네. 만수야, 어서 와. 추웠지? 새로운 사람은 정육점을 하는 최만수였습니다. 그는 준서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린 친구네? 이 추운 날 어쩐 일이야? 얘가 정류장에서 떨고 있더라고. 배고프면 더 말해.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운터 옆에 앉았습니다. 복심이 그에게도 뜨끈한 국밥을 가져다 줬어요. 만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고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이 집 국물이야. 겨울밤엔 이게 최고지. 준서는 두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서로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만수는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지갑을 꺼냈는데 복심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 집은 외상이 살아있어. 장부에 적어둘게. 복심은 카운터 밑에서 두툼한 공책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어요. 펼쳐보니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수의 이름도 보였어요. 외상이라는 게 서로 갚고 받는 게 아니야. 서로 지고 사는 거지. 복심이 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외상장부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수가 가고 난 후 복심은 준서에게 금이 간 알루미늄 국자를 보여줬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가는 금이 여러 개 나 있었어요. 이 국자 봐. 금이 가도 일을 하지?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상처가 있어도 살아갈 수 있어. 복심은 국자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준서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복심이 준서에게 새 그릇을 가져다 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진한 국물이었어요. 그릇 바닥을 들여다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살았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국물은 말이야, 사람 살리려고 끓이는 거야. 맛보다 먼저 목숨 붙잡는 게 국이지. 복심의 말에 준서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복심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배고픈 소리가 나네. 살아있다는 증거야. 밖에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가게 안은 따뜻했습니다. 준서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복심의 말이 마음 깊숙이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국물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늦어지자 복심이 준서에게 물었습니다. 갈 데는 있냐? 준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외삼촌이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다락방이 있어. 복심은 준서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다락방에는 전기장판과 낡은 이불이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불편하겠지만 추위를 피하는 데는 이만한 곳도 없다. 준서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안전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반 준서는 다락방에서 칼질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준서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어요. 주방에서 복심이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는 파와 마늘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복심은 준서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찍 깨었네. 그럼 물 한 통만 떠다 줄래? 준서는 서둘러 세면을 하고 물통을 들었습니다. 복심의 일손을 돕고 싶었어요. 가게 뒤편 수도에서 물을 받을 때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오니 복심이 큰 솥에 사고를 넣고 있었어요. 하얀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왔습니다. 첫 그름의 거품은 버려야 맑아진다. 복심이 거품을 걷어내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그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언제 거품을 걷고 언제 불을 줄이는지 모든 게 정확한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벽면에는 여러 신문 스크랩이 붙어 있었어요. 준서가 어제 봤던 88년 향토 음식 경진대회 기사 외에도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역 상인의 우수상, 겨울철 따뜻한 한 그릇 같은 제목들이 보였어요. 그 옆에는 여전히 소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6시 10분쯤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차였어요. 곧 문이 열리더니 어제 봤던 버스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석태 기사님, 어서 오세요. 복심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석태는 60살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였어요. 그는 준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호, 새로 온 도우미인가? 손길이 야무지네. 준서가 복심을 도와 그릇을 준비하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거든요. 석태는 사골 국밥 한 그릇을 후루룩 비우며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첫 차전에 국 못 먹으면 하루가 밀린다니까. 석태가 떠나고 나서 복심은 카운터 및 외상 장부에 파란 체크를 했습니다. 준서는 그 장부가 궁금했어요. 어제 만수의 이름도 적혀 있었는데 오늘은 석태의 이름 옆에도 체크가 생겼습니다. 7시쯤 택배 차량이 정류장에 섰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어요. 택배 일을 하고 있는 강태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태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는 복심에게 국밥을 주문하면서 말했어요. 눈 쌓이면 언덕길 못 올라요. 국으로 몸부터 데워야죠. 태수는 국밥을 빨리 먹고 배송을 나갔습니다. 복심은 그의 이름도 장부에 적었어요. 8시가 넘어서 농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왔습니다. 손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들어와 조용히 국밥을 드셨습니다. 살았다. 할아버지가 국밥을 다 먹고 한마디 했습니다. 복심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님들이 오갈 때마다 준서는 열심히 관찰했습니다. 모두 복심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같았어요. 서로의 이름을 알고 각자의 사정도 아는 것 같았습니다. 9시쯤 복심이 준서에게 말했습니다. 학교는 어쩔 거냐? 다닐 나이 아니냐? 준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외삼촌이 전학 절차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서류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주민등록이랑 가족관계 서류가. 복심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사무소에 아는 사람 있어. 전화해 볼게. 복심은 구식 전화기를 들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사회복지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준서는 벽에 걸린 소년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국밥손 옆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는 눈이 저랑 닮았네요? 준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복심이 전화를 끊고 돌아와서 그 말을 들었어요. 잠시 표정이 굳어졌다가 곧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복심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준서는 복심의 반응이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줄어들자 복심은 준서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지낼 거냐? 깔 데 있냐? 복심의 질문에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삼촌이 돌아올 리 없다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그럼 당분간 여기서 지내거라. 다락방도 있고 일손도 필요하고. 준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신세라는 게 서로 지고 사는 거지. 혼자서는 못 살아. 복심의 말에 준서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게 준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준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오주희가 복학 절차를 도와줬고 담임 노지연 선생님도 상담교사를 연결해줬지만 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첫날부터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복심내 국밥집에서 지내면서 몸에 밴 국물 냄새 때문이었어요. 야, 국밥 냄새 난다. 어디서 자냐? 국밥집에서 살아? 아이들이 킥킥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준서는 어깨를 움츠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식 시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준서는 복심에게 배운 대로 국물부터 맛봤습니다. 염도를 확인하고 뜨거운 정도를 살피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야, 요리사 납셨네. 국물부터 맛보고. 한 아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웃어댔어요. 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구멍이 막혀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준서는 기운이 없었습니다. 복심은 아무 말 없이 부엌에서 무언가를 가져왔어요. 물김치 국물이었습니다. 입이 지쳤을 때는 이게 약이야. 복심이 작은 종지에 물김치 국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입안을 정리해줬어요. 준서는 조금씩 기운을 회복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학교는 여전히 어려웠어요. 준서는 밤마다 다락방에서 고민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류장을 바라보면서 이곳을 떠날까 생각해 봤어요. 그런 어느 날 밤 준서는 다락방에서 내려와 소년 사진 앞에 섰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소년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나도 여기 있어도 되니? 준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진 속 소년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웃는 얼굴이 따뜻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정육점 만수가 일찍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복심 누나, 사골값이 또 올랐어요. 축산업계 전체가 어려워서. 만수의 말에 복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 사람 사는 건 냄새나고 소리나는 거지. 만수가 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사람 사는 건 냄새나고 소리난다. 그 냄새가 내 냄새가 되면 그때부터 내 집인 거야. 만수의 말에 준서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학교에서 놀림받는 국물 냄새가 갑자기 부끄럽지 않았어요. 며칠 후 담임 노지연 선생님이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다음 달에 면단위 축제가 있어. 명과 국물 장터라고 하는데 체험부스 운영해 볼래? 노지연 선생님의 제안에 준서는 눈을 빛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거였어요. 복심내 국밥집에서 배운 걸 소개해 보면 어떨까? 국물 맛보기 체험 같은 거 말이야.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준서에게 복심이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허리 보호대였어요. 설거지하고 상차림할 때 허리 아프지? 이거 차고 해. 복심의 배려에 준서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 주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면사무소 오주희가 들렀습니다. 손에는 중고 패딩과 장갑이 들려 있었어요. 주민센터에 보관하던 건데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서 가져왔단다. 오주희의 도움에 준서는 감사했습니다. 과장되지 않은 현실적인 지원이었지만 마음이 따뜻했어요. 어느 날 저녁 준서는 창틀에 낀 성에를 손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었어요. 여긴 내 자리. 준서는 처음으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준서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심이 거친 숨을 쉬고 있었어요. 다락방에서 내려와 보니 복심이 의자에 앉아 가슴을 짚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심은 웃어넘겼어요. 나이 들면 다 그래. 괜찮다. 하지만 준서는 불안했습니다. 복심의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미세하지만 가빠 보였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복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됐어요. 동시에 학교에서의 어려움도 계속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정말 여기서 계속 지낼 수 있을까? 복심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준서는 복잡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류장의 가로등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떠날까 남을까?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 복심이 준서를 깨웠습니다. 일어나거라. 오늘부터 국 깨우는 법을 배워야지. 준서는 잠에서 깨어나 복심을 따라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복심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했습니다. 국은 깨우는 거야. 잠든 재료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우는 거지. 복심은 큰 솥 앞에 서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옆에 서서 복심의 모든 동작을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먼저 파와 마늘, 물을 전처리해야 해. 순서가 중요하다. 복심은 파를 다듬으면서 뿌리 부분을 따로 모았습니다. 마늘은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갈랐어요. 무는 큼직하게 썰어 찬물에 담갔습니다. 무는 왜 물에 담가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떫은 맛을 빼려고. 무가 깨끗해야 국물이 맑아져. 다음은 뼈 손질이었어요. 복심은 사고를 찬물에 담가 핏물을 뺐습니다. 물이 빨갛게 변하자 여러 번 갈아줬어요. 핏물이 남아있으면 국물이 탁해져. 처음 끓임에서 거품도 다 걷어내야 하고. 복심은 큰 솥에 물을 넣고 센 불에 올렸습니다. 뼈를 넣자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왔어요. 첫 그름의 거품은 버려야 맑아진다. 잘 봐도. 복심은 국자로 거품을 정성스럽게 걷어냈습니다. 준서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어요. 언제 거품을 걷어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소리로 알 수 있어. 보글보글 끓다가 슈우 하는 소리가 나면 그때야. 정말로 잠시 후 솥에서 슈우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복심은 바로 불을 중약불로 줄였어요. 이제부터는 기다리는 시간이야. 센 불에서 중약불로, 그 다음엔 약불로. 불 조절이 국물의 운명을 좌우해. 1시간쯤 지나자 복심은 준서에게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습니다. 어때? 무슨 냄새가 나냐? 준서는 코를 속 가까이 가져갔어요. 처음에는 뼈 냄새가 났지만 이제는 구수한 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해졌어요. 처음보다 훨씬 좋아요. 맞아. 냄새로 상태를 읽을 수 있어야 해. 이게 내 특기잖아. 복심의 말에 준서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놀림받는 능력이었지만 여기서는 장점이 되었어요. 6시가 되자 석태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첫 차를 타기 전에 국밥을 먹으러 온 거였어요. 오늘 국물이 특히 구수하네.
석태가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준서는 뿌듯했어요. 자신이 도운 국물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잘 먹었다, 준서야. 덕분에 오늘도 든든하게 시작하네. 석태의 인사에 준서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처음으로 손님에게 직접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7시쯤 복심이 준서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손님 응대하는 법도 배워야지.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야. 복심은 준서에게 몇 가지 멘트를 알려줬어요. 국물 짜면 말씀 주세요. 조절해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돼. 더 뜨겁게 드릴까요? 아니면 조금 식혀서 드릴까요? 준서는 복심이 알려준 말들을 되뇌었습니다. 서비스 언어를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8시쯤 정육점 만수가 들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어두웠어요. 복심 누나 도축장 배송이 한파로 지연됐어요. 사골 공급이 어려울 것 같아요. 복심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황태랑 멸치로 육수 만들어 보자. 임시로라도. 만수가 황태와 멸치를 가져다 줬어요. 복심은 준서에게 새로운 레시피를 가르쳐 줬습니다. 사골이 없어도 국물은 만들 수 있어. 재료가 바뀌면 방법도 바뀌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도 공동체가 서로 도우며 해결책을 찾는 모습에 준서는 감동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바쁠 때였어요. 준서가 그릇을 나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어요. 준서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복심에게 혼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하지만 복심은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준서를 안심시켰습니다. 깨진 건 그릇이지 너 아니야. 그릇은 사면 되지만 내가 다치면 어쩌냐. 복심의 말에 준서는 울컥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 복심은 준서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줬습니다. 카운터 밑에서 낡은 공책을 꺼낸 거였어요. 레시피 노트야. 이제 조금씩 가르쳐 줄게. 공책을 펼치니 복심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겨울 무가 달면 소금은 반 숟갈만. 여름 무는 좀 더 짜게. 비 오는 날엔 습도 때문에 끓는 시간이 달라져. 정성스럽게 적힌 노하우들이었어요. 준서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국은 레시피가 아니라 시간표야. 복심이 벽에 버스 시간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버스도 정해진 시간에 와야 하고 국물도 정해진 시간에 맞춰 끓여야 하거든. 준서는 복심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어요. 그날 밤 준서는 다락방에서 오늘 배운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국 깨우는 법, 불 조절, 손님 응대, 그리고 무엇보다 복심의 마음가짐까지. 이제 진짜 국밥집의 일원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시장 통장 박술래가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68살의 술래는 걸음걸이부터 당당했어요.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누구보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복심아, 젊은 도움이 생겼다며? 술래가 준서를 보며 반갑게 웃었습니다. 준서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외상은 지역의 사회보험이요. 술래가 외상장부를 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서는 그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외상을 빚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고 부르다니 생각해 본 적 없는 관점이었습니다. 준서야, 이 동네는 말이지 서로 기대고 사는 거야. 혼자서는 못 버텨. 술래의 말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몸소 느낀 바였어요. 며칠 후 60대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분들이었어요. 남편은 책에 꽂힌 종이를 정리하고 있었고
아내는 두터운 수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복심 씨, 라디오 사연 보내드릴까요? 서점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향토 음식 코너 하거든요. 복심네 국밥 이야기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복심은 쑥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지만 준서는 관심이 생겼어요. 라디오에 소개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알게 될 텐데요. 정말 보내주실 거예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점 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주 금요일 농협 직원이 들렀습니다. 35살 정도의 깔끔한 남자였어요. 소액대출 상품 안내드리러 왔습니다. 요즘 같은 경기에 자금 여유가 있으면 좋잖아요. 농협 직원의 제안에 복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은 국물보다 빨리 끓거든요. 우리는 천천히 갈게요. 복심의 단호한 말에 준서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돈에 대한 복심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다음 주부터 준서는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택배 분류를 돕는 거였어요. 강태수가 허리를 다쳐서 며칠 동안 일하기 어려워졌거든요. 준서야, 고마워. 덕분에 일정이 안 밀려. 태수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택배를 나르면서 태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수는 이 지역에서 10년째 배송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특별해. 서로 챙겨주거든. 태수의 말에 준서는 공감했습니다. 며칠 전 복심이 태수에게 허리 찜질팩을 싸주는 모습을 봤거든요.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담임 노지연 선생님이 준서에게 방과 후 보충 수업을 제안한 거였어요. 수학이랑 영어 기초를 다지면 좋겠어. 빠진 부분들을 채워보자. 노지연 선생님의 배려에 준서는 감사했습니다. 복심도 공부하라고 격려해줬어요. 어느 날 가게에 중고 의자 2개가 기부되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보낸 거였어요. 의자는 낡았지만 튼튼해 보였습니다. 이거 고쳐서 쓰면 되겠네. 복심이 의자를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자원에서 의자를 수리하기로 했어요. 사포질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준서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재미있었어요. 며칠에 걸쳐 정성스럽게 작업한 결과 의자가 새 것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손재주가 좋구나. 복심이 준서의 작업을 보며 칭찬했습니다. 준서는 뿌듯했어요. 가게에 자신의 손길이 더해진다는 생각에 애착이 더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부터 벽에 작은 쪽지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남긴 감사 인사였어요. 첫 차 국밥 덕에 소 겨울나요. 농부가 남긴 글이었습니다. 야근 끝에 살았다. 택배 태수의 글씨였어요. 든든한 아침 감사합니다. 버스 기사 석태의 메모도 있었습니다. 준서는 이 쪽지들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국밥집이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주는 곳이라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준서는 벽에 걸린 소년 사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사진 밑에는 낡은 실이 매달려 있었어요. 실에는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아들은 국밥 좋아했어요? 준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많이 좋아했지. 복심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준서는 더 묻지 않기로 했어요. 그날 밤은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다락방 창문으로 별들이 총총히 보였어요. 그날 밤 준서는 잠들기 전에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는 자신만의 자리가 있다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복심, 만수, 석태, 태수, 순례, 서점 부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연결의 고리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신기하고 고마웠어요. 한 달이 지나자 준서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오는 첫 차 손님들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해보자는 거였어요. 할머니, 첫 차 국밥을 반값에 해드리면 어떨까요? 새벽 6시부터 7시까지만요. 준서의 제안에 복심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수익이 줄어들 텐데 대신 손님이 더 많이 올 거예요. 버스 기사님들, 택배 기사님들,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 모두 새벽에 일하잖아요. 복심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서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가게 문 앞에 작은 안내판을 걸었습니다. 첫차 국밥 반값 이벤트 새벽 6시-7시라고 적힌 손글씨 팻말이었어요. 첫날부터 반응이 좋았습니다. 석태뿐만 아니라 다른 버스 노선 기사들도 오기 시작했어요. 신문 배달을 하는 할아버지, 우유 배송을 하는 아저씨들도 찾아왔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해주시네. 한 택배 기사가 고마워하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명과 국물 축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지연 선생님이 준서를 불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손반죽 칼국수 면을 토핑으로 올리는 건 어때? 축제 하루만 특별 메뉴로 해보자. 준서의 제안에 복심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평소 국밥에 면을 넣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재미있겠네. 해보자. 복심과 준서는 며칠에 걸쳐 손반죽 면을 연습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얇게 밀어 가늘게 썰어내는 작업이었어요. 처음에는 면이 두껍거나 불규칙했지만 점점 솜씨가 늘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점 부부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보낸 거였어요. 어느 날 오후 라디오 PD 김진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45살의 진국은 목소리부터 활기가 넘쳤어요. 복심네 국밥집 맞나요? 88년 금상 받으셨다는 기사 봤는데 아직도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진국은 전화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복심은 당황했지만 준서가 격려해서 인터뷰에 응했어요. 국물은 사람 살리려고 끓이는 거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진국의 질문에 복심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추운 날 배고픈 사람에게 따뜻한 국물 한 그릇 주는 게 요리의 시작이죠. 맛은 그 다음 문제고요. 라디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2배나 많이 온 거였어요. 준서는 테이블 번호제를 급하게 도입해서 혼잡을 최소화했습니다. 몇 번 테이블 국밥 나갑니다. 준서가 큰 소리로 외치며 그릇을 나르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어요. 복심은 흐뭇하게 지켜봤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복심은 사진 옆에 국자를 잠깐 걸어두는 걸 잊지 않았어요. 이 집이 왜 있는지 잊지 말자. 복심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어요. 며칠 후 정육점 만수가 걱정스러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골 가격이 또 올랐어요. 축산업계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에 복심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대파 뿌리랑 양파 껍질을 우려내면 어떨까요? 향이 더 깊어질 거예요. 준서의 아이디어를 시도해 보니 정말 국물 맛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재료비는 절약하면서도 맛은 더 좋아진 거였어요. 라디오 방송이 재방되자 주말에는 대기줄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는 SNS에 후기를 올리는 젊은 손님들도 있었어요. 국물은 시간의 맛이에요. 한 대학생이 올린 후기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면사무소 게시판에도 그 글이 프린트되어 붙었어요. 준서는 이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청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난방 배관, 후드 필터, 도마 교체 주기를 정리했어요.
손님이 많아진 만큼 위생 관리도 철저히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첫차 시간에 맞춰 오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해 준서가 자전거 배달을 시작한 거였어요. 할머니, 몸이 불편해서 일찍 못 오시는 분들께 아침국을 배달해드리면 어떨까요? 준서의 제안에 복심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 가까운 곳만 다녀올게요. 보온 용기에 담아서요. 준서는 매일 아침 7시 반쯤 자전거에 보온 용기를 싣고 동네를 돌았습니다. 무릎이 아픈 할머니,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들께 따뜻한 국밥을 배달해 드렸어요. 준서야, 고마워. 덕분에 따뜻한 아침을 먹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고마움에 준서는 뿌듯했습니다. 도움을 받기만 하던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외상 장부에는 파란 체크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적자가 나지 않았어요. 서로 도우며 순환하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 앞에 나눔 박스가 나타났습니다. 핫팩과 중고 목도리가 들어 있었어요. 손님 중 누군가가 놓고 간 거였습니다. 추운 날 필요한 분 가져가세요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준서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작은 국밥집을 중심으로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축제날이 다가오자 준서는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실력을 널리 보여줄 기회였거든요. 할머니,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배운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 마음으로 하면 돼. 복심의 말에 준서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 준비가 된 기분이었어요. 라디오 재방송이 나간 후 주말이 되자 국밥집 앞에 줄이 섰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던 광경이었어요. 젊은 연인들, 가족 단위 손님들, 심지어 인근 도시에서 온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복심은 이런 변화에 미소가 깊어졌지만 동시에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할머니, 잠시 쉬세요. 제가 할게요. 준서가 복심의 상태를 눈치채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이런 날이 또 언제 오겠어. 복심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복심은 병원에 갔습니다. 최근 자주 느끼던 가슴 답답함과 숨가쁨 때문이었어요. 진료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신부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트륨과 수분 섭취를 제한하시고 과로는 절대 금물이에요. 의사의 말에 복심은 당황했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나트륨 제한이라니 아이러니했어요. 가끔은 의자에 앉아서 쉬세요. 계속 서 있으면 심장에 부담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심은 준서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염도계를 쓰라고 하네. 이제 감으로만 하지 말고. 복심의 제안에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심의 건강이 우선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준서는 더 많은 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매출 관리도 그중 하나였어요. 처음에는 계산 실수를 했지만 만수가 웃으며 덮어줬습니다. 한 장 더 있다 올려놓으면 돼.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 만수의 너그러운 마음에 준서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 공고가 나왔습니다. 재개발 계획 때문에 정류장을 이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이 이전되면 유동인구가 줄어들 텐데. 그럼 장사가 어려워지겠네. 상인회에서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복심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채인 국밥집이 등장했습니다.
뜨끈국밥이라는 상호의 깔끔한 매장이 시내에 문을 연 거였어요. 점주는 34살의 박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쿠폰 폭탄 전략을 썼습니다. 카드 포인트 10배 적립, SNS 체크인 할인, 단체 주문 할인까지 젊은 층이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쿠폰 만들까요? 준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심은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사람 이름 쿠폰이 있어. 장부가 그거지. 복심은 외상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파란 체크가 빼곡했어요. 하지만 준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첫차 국밥 스탬프 카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종이에 도장을 찍는 방식이었습니다. 국물은 시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10개를 채우면 한 그릇 무료라고 적었어요. 복심은 준서의 아이디어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잊지 않게 하고 싶어요. 복심은 준서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레시피 노트 일부를 준서에게 넘겨줬어요. 겨울 무가 달면 소금은 반 숟갈만. 본무는 좀 더 짜게 해야 해. 비 오는 날에는 습도 때문에 끓는 시간이 달라져. 10분 정도 더 끓여야 하고. 복심이 평생 쌓아온 노하우를 하나씩 전수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말들을 노트에 꼼꼼히 적어놨어요. 어느 날 저녁 준서는 복심이 가슴을 짚고 의자에 천천히 앉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숨이 가빠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잠깐 쉬었다 일어날게. 복심은 애써 웃으려고 했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준서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날 밤 복심은 다락방으로 올라오는 준서를 불렀습니다. 준서야, 이리 와봐. 복심이 벽에 걸린 아들 사진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서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이 가게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복심의 질문에 준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아져. 이 가게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요즘은 너 때문에 마음이 편해. 복심의 말에 준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쉬시는 동안 제가 지킬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복심이 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다음 날부터 복심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졌고 오래 서 있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준서는 점점 더 많은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심이 가르쳐준 대로 국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가게를 운영했어요. 때로는 실수를 했지만 단골 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해줬습니다. 준서야, 너 정말 많이 늘었다. 복심이 자랑스러워할 거야. 석태가 격려해줬습니다. 준서는 뿌듯하면서도 복심이 걱정됐어요. 그날 밤 준서는 다락방 창문으로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성공의 기쁨과 복심의 병이라는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워진 상황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체인점 뜨끈국밥의 공세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카드 포인트 10배 적립에 더해 SNS 광고까지 시작한 거였어요. 젊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걸 느꼈어요. 복심 내 국밥집 앞에 서던 줄도 예전만큼 길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물주 조성문에게서 온 통보였어요. 63살의 조성문은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세를 올리고 단지형 상가로 바꾸자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임대갱신 시 보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조성문의 말에 복심은 얼굴이 굳어졌어요. 준서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면사무소 공청회에서는 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도로 선형 개선과 정류장 이전이 확정된 거였어요. 추진위원장 송주태는 56살의 냉정한 남자였습니다. 정류장은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전이 불가피합니다. 주민 편의를 위한 결정이에요. 송주태의 논리에 상인회는 반발했지만 힘이 부족했어요. 복심도 시장 통장 순례와 함께 서명 운동에 참여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복심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야간에 부종으로 발목이 퉁퉁 부어 올랐어요. 준서가 의사 권고에 따라 카페인과 염분 관리를 도왔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병원에 다시 가보세요. 준서의 걱정에 복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가게가 더 중요해. 나중에 가겠다. 복심의 고집에 준서는 속이 탔습니다. 그런 와중에 체인점 점주 도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도윤은 명함을 내밀며 말했어요. 인수하시죠? 좋은 조건으로 제안 드릴게요. 도윤의 제안에 복심은 웃어넘겼지만 준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우리는 팔 생각 없어요. 준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어깨를 으쓱하며 돌아갔어요. 건물주 조성문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새 상가가 들어오면 권리금 보장은 어려워요. 지금이라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조성문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냉정했어요. 지역 소상공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담임 노지연이 준서를 불러 진로 상담을 했어요. 졸업 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검정고시를 보고 직업학교에 가는 방법도 있고, 노지연의 제안은 현실적이었지만 준서에게는 또 다른 갈림길이었어요. 복심 곁에 있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미래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시장 통장 순례는 마을신문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정류장과 국밥은 한 세트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여론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준서는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차 국밥 스탬프 카드를 본격 운영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종이 도장에 국물은 시간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복심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밤마다 다락계단에 기대서 숨을 고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준서는 그런 복심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끓일게요, 할머니. 준서가 나서면서 주방일의 주도권이 점차 넘어갔습니다. 복심은 의자에 앉아서 지시만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어느 날 체인점에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전통의 계승이라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복심 내 국밥집의 정체성까지 베껴가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비용도 많이 들고. 순례의 말에 준서는 좌절감을 느꼈어요. 공청회에서 송주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개발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일부 상인들의 반대로 전체 주민의 이익을 해칠 수는 없어요. 송주태의 논리에 상인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날 밤 준서는 다락방에서 소년 사진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던 그 아이처럼 자신도 이곳에서 웃을 수 있을까요? 또 떠나보내기 싫다. 준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를 잃고 외삼촌에게 버려지고 이제 복심마저 아플 수 있다는 현실이 두려웠어요. 복심이 다락으로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금이 간 국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 국자의 금은 내 마음의 금이야. 복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아.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 그날 밤 준서는 외상장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빼곡한 파란 체크들이 보였어요. 빚이 아니라 서로 살린 증거들이었습니다.
체인점도 재개발도 건강 문제도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복심은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진 결과 상태가 더욱 악화된 거였어요. 신부전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무리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수술 대상도 아니고요. 의사의 말에 복심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서도 함께 있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까요? 복심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처럼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건 무리예요. 많이 쉬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복심은 말이 없었어요. 준서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복심이 국밥집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복심은 준서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복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국밥집 접어야 할 것 같다. 복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내 몸이 한계야. 복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준서의 손을 붙잡았어요. 여기까지 온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 복심의 말에 준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체인점 뜨끈국밥이 전통의 계승이라는 문구를 대대적으로 광고에 사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심지어 복심 내 국밥집과 비슷한 인테리어까지 도입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준서가 분노했지만 복심은 지쳐 보였어요.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비용도 많이 들고 내 몸으로는. 복심의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 조성문도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새 상가 들어오면 권리금 보장 없습니다. 이번 달 안에 결정해 주세요. 조성문의 말은 냉정했어요. 지역 소상공인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추진위원장 송주태가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류장 이전은 안전 문제로 확정사항입니다. 일부 상인들의 이익을 위해 전체 주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요. 송주태의 논리 앞에 상인들은 말문이 막혔어요. 복심도 시장 통장 순례와 함께 항의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다락방에서 소년 사진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렸어요. 또 떠나보내기 싫어. 준서가 작게 오열했습니다. 엄마도 집도 모든 걸 잃었는데 이제 복심마저 잃게 되는 걸까요? 아래층에서 복심이 혼자 앉아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끔 작은 한숨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복심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걸 준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는 혼자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심은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텅 빈 가게에서 준서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적었어요. 체인점도 재개발도 복심의 병도 모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때 라디오 PD 진국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후속 인터뷰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복심 내 국밥집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진국의 제안에 준서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 집이 왜 있어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편지로 보내드릴게요. 이 집이 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준서는 그날 밤 긴 편지를 썼습니다. 복심에게 배운 것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국물이 가진 진짜 의미에 대해서요. 새벽 무렵 준서는 정류장으로 나갔습니다. 복심이 아들을 떠나보낸 바로 그 자리였어요. 준서는 보온병에 뜨거운 국물을 담아
벤치 위에 놓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릴 수 있는 국물이에요. 준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첫 차가 도착했어요. 몇 명의 승객이 내렸습니다. 그중 한 명이 보온병을 발견하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자유롭게 드세요. 추운 아침이니까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뜨거운 국물을 마셨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따뜻하네요. 그 한마디에 준서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준서는 복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제 시간으로 끓일게요. 복심은 준서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체인점의 압박, 재개발 계획, 그리고 복심의 건강. 모든 것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준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끝인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일까요? 별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복심이 준서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비밀 레시피 노트 전체와 아들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다 내 거야. 복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서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아직 아니에요. 할머니가 더 오래 하실 거예요. 아니야. 이제 정말로 끝인 것 같아. 복심이 아들 사진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내 모습에서 내 아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 그래서 더 고마워. 복심은 처음으로 아들 이야기를 자세히 해줬습니다. 그날도 추웠던 겨울이었어요. 12살 아들이 학교에 늦는다며 서둘러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국물 한 그릇 먹고 가라고 했는데 늦는다고 뛰어나갔어. 복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류장에서 미끄러져서 그때 마침 지나가던 차가 복심의 말이 끊어졌어요. 준서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던 바로 그 정류장에서 복심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추운 날 그 정류장에서 국물 한 그릇 못 먹이고 보낸 게 평생 후회야. 복심의 고백에 준서는 울컥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더 소중해. 준서는 복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도망 안 가요. 제 시간으로 끓일게요. 준서의 다짐에 복심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후 라디오 PD 진국이 현장 취재를 약속했습니다. 준서가 보낸 편지가 감동적이었다는 거였어요. 복심 내 국밥집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싶습니다. 진국의 제안에 준서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집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다면 어떻게든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서는 위생 교육 프린트를 출력해서 가게 기준표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복심의 상태는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병상에서 복심이 소금 한 꼬집을 준서 손바닥에 올려놨어요. 이만큼만 기억해둬. 복심의 작은 의식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준서는 그 소금을 소중히 받았어요. 정육점 만수가 들러서 말했습니다. 이 국이 꺼지면 골목이 식어. 우리가 서명용지 들고 나설게. 만수의 지지에 준서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는 다락방 창문을 열고 복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마지막으로 같이 끓여요. 준서의 제안에 복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함께 해보자. 창밖에는 별 3개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복심, 아들, 그리고 자신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다음 날 새벽 복심은 기력을 다해 일어났습니다. 준서와 함께 마지막 국을 끓이기 위해서였어요. 오늘은 내가 주도해. 나는 옆에서 봐줄게. 복심의 말에 준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 조절부터 거품 걷기, 파와 마늘 타이밍까지 모든 과정을 준서가 주도했어요. 복심은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며 가끔 조언을 해줬습니다. 염도계로 한번 확인해봐. 됐네. 정말 잘했어. 복심의 마지막 칭찬에 준서는 뿌듯했습니다. 준서는 불 앞에서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국을 지켰어요. 그날 밤이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복심이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 준서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복심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어제보다 숨소리가 고르지 못했지만 준서는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간 준서는 처음으로 혼자서 국을 깨웠습니다. 복심이 가르쳐준 순서대로 파와 마늘을 다듬고 물을 썰어 찬물에 담갔어요. 사골을 씻어 핏물을 뺐습니다. 불 조절이 가장 어려웠어요. 센 불에서 시작해서 거품이 올라오면 걷어내고 슈우 하는 소리가 나면 중약불로 줄이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복심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6시쯤 복심이 의자에 앉은 채로 내려왔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냄새가 좋네. 잘하고 있어. 복심의 칭찬에 준서는 안도했습니다. 복심은 국자만 쥐고 마지막 맛을 봤어요. 됐네. 이제 정말로 내 국물이야. 복심의 말에 준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6시 10분 첫 차 기사 석태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모습이었어요. 국밥을 받아든 석태는 한 숟가락 떠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야, 맛이 똑같네. 아주머니가 잘 가르쳤구나. 석태의 인정에 준서는 뿌듯했습니다. 곧이어 택배 태수, 신문 배달 할아버지, 농부들이 평소보다 일찍 모여들었어요. 마치 이별을 아는 듯한 공기였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국을 받아 마셨어요. 시장 통장 순례가 휴대폰으로 마을 방송 생중계를 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응원합니다. 힘내세요라는 댓글들이 올라왔어요. 복심이 준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불은 내가 지켜. 이제 내 몫까지 내가 해야 해. 복심의 계승 선언에 준서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책임감이 더 컸어요. 복심이 벽에 걸린 금간 국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국자처럼 금이 가도 계속 일하는 게 인생이야. 오전 10시쯤 정육점 만수가 찾아왔습니다. 이 국이 꺼지면 골목이 식어. 우리가 서명운동 계속할게. 만수가 서명용지를 들고 나가는 모습에 준서는 고마웠습니다. 정오쯤 라디오 PD 진국이 도착했습니다. 약속한 현장 취재였어요. 진국은 복심과 준서를 번갈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이런 곳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진국의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심 할머니 40년간 이 자리를 지키신 소감이 어떠세요? 국물 하나로 사람들을 살렸다면 그걸로 좋게요. 준서군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이어가려고 하나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국물로 사람을 살리고 싶어요. 진국의 카메라가 돌아가는 동안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정육점 만수가 마지막 사고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면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야. 만수의 배려에 복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쯤 준서는 위생관리 체크리스트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앞으로 혼자서 모든 걸 관리해야 했거든요. 난방배관,
후드 필터, 도마 교체 주기까지 꼼꼼히 확인했어요. 복심이 준서에게 금간 국자를 다시 건넸습니다. 이 국자로 계속 저어. 40년을 지켜온 국자야. 준서는 국자를 소중히 받았습니다. 저녁 무렵 면사무소 오주희가 들렀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라디오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정류장 이전에 반대 의견을 내고 계세요. 오주희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복심은 다락방에 올라와 준서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잘했어. 이게 진짜 내 실력이야. 네,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 내 안에 그 마음이 있어. 복심이 준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혼자서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혼자가 아니야.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내 편이거든. 그날 밤 준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류장의 가로등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빛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면 준서의 진짜 시간이 시작될 거였어요. 복심이 물려준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국물을 끓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밥집에서는 여전히 국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울려 퍼질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3년 후 복심내 국밥집 앞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복심내 옛속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간판 옆에는 금간 국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17살이 된 준서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키도 훌쩍 자랐고 국 끓이는 솜씨도 복심 못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 있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어요. 새벽 5시 준서는 여전히 첫 차보다 먼저 일어나 국을 깼습니다. 이제는 혼자였지만 복심이 가르쳐준 모든 것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복심은 2년 전 가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국밥집을 걱정했지만 준서가 모든 걸 잘 해낼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장례식에는 시장의 모든 상인들과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복심을 배웅했습니다. 그 모든 변화는 3년 전 라디오 방송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국의 다큐멘터리 국물로 이어진 공동체가 방송된 후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곳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지역 주민들도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했어요. 면사무소에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결국 추진위원장 송주태가 주민 설명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주민 여론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정류장은 현재 위치를 유지하고 대신 도로 보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겠어요. 송주태의 발표에 상인들은 환호했습니다. 복심도 그날을 무척 기뻐했었어요. 건물주 조성문도 분위기를 읽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방송 이후 국밥집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하자 오히려 장기 임대 계약을 제안한 거였어요. 이 동네의 상징 같은 곳인데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죠. 조성문의 제안 덕분에 준서는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체인점 뜨끈국밥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적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경쟁자였습니다. 점주 도유는 젊은 층을 위한 퓨전 메뉴로 차별화를 꾀했어요. 각자 자기 색깔을 내는 거죠.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준서와 도유는 이제 서로를 인정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라디오 PD 진국은 그 후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줬어요. 매년 연말이면 근황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준서 씨 덕분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었어요.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준서의 답변에 진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벽에는 여전히 복심과 아들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감사벽에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사가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버스 시간표에는 6시 20분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준서를 초청해서 지역 상인 간담회에서 발표를 부탁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버텨내셨나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셨거든요. 준서의 말에 상인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준서는 복심 내 옛속국밥 체인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국에 18개 지점을 둔 중견 기업이었어요. 하지만 확장할 때마다 복심의 원칙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각 지점마다 첫차 국밥 서비스가 있었고 외상 장부 시스템이 운영되었어요.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부조를 디지털화한 따뜻한 연결 앱도 개발했습니다. 무엇보다 각 지점의 점주들은 모두 준서가 직접 6개월간 교육한 사람들이었어요. 27살이 된 준서는 여전히 본점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시간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겨울 새벽 5시, 눈발이 사선으로 쏟아지는 시골 정류장에 웅크리고 앉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철제 가림막에는 성애가 꽃처럼 피어올랐고 빨간 글씨로 쓰인 첫차 시간표만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12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얇은 점퍼에 떨리는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운동화 안에 신문지를 넣었지만 발끝은 이미 감각이 사라진 듯 했어요. 주머니 속에서 동전 몇 개를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류장 건너편 복심 내 옛속국밥 간판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27살이 된 준서는 새벽 국 끓이기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1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정류장, 똑같은 추위, 똑같은 절망의 표정이었습니다. 준서는 서둘러 두툼한 담요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얘야, 이리 오너라. 준서의 목소리는 한때 복심이 자신에게 건넸던 것과 똑같은 온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준서를 바라봤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커 보였습니다. 따뜻한 국물부터 먹자. 준서가 담요를 아이 어깨에 둘러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코끝을 찌르는 뜨끈한 향이 몰려왔습니다. 사골과 무, 파와 마늘이 어우러진 냄새였어요. 난로 위에서는 주전자가 지글지글 끓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복심과 아들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그 옆으로 준서의 사진도 새로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88년 향토 음식 경진대회 기사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요. 준서는 아이를 테이블에 앉히고 맑은 국물을 한 그릇 가져왔습니다. 복심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염도를 약하게 조절한 거였어요. 빈속에는 진한 거 말고 연한 거부터. 국물은 사람 살리려고 끓이는 거야. 준서의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들어 올렸어요. 따뜻한 김이 얼어붙은 뺨을 간지렸습니다. 첫 모금을 마시자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뜨거운 국물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천천히 마셔. 급하지 않아. 준서는 아이 곁에 앉아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줬습니다. 복심이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말이에요. 6시가 되자 첫차 기사 석태가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졌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오늘은 새로운 손님이 있네. 석태가 아이를 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준서를 처음 봤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정육점 만수, 택배 태수, 시장 통장 순례도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모두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얼굴들이었어요. 이 집은 외상이 살아있어. 준서가 복심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외상 장부를 꺼냈습니다. 아이는 신기한 듯 그 장부를 바라봤어요. 갈 데 있냐? 그럼 일단 여기서 좀 쉬어. 다락방이 있어. 준서는 아이를 2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자신이 한때 잠들었던 바로 그 다락방이었어요. 깨끗한 이불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쉬고 나중에 앞으로 어쩔지 생각해보자. 아이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준서는 다락방을 나와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벽에 걸린 복심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사진 속 복심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이 걷히고 날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정류장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희망의 공간 같았어요. 국밥집에서는 국물 끓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에도 계속 울려 퍼질 소리였어요. 창밖으로 첫 눈발이 멈추고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 시계가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첫 차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순환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복심에서 준서로, 준서에서 새로운 아이로, 국물 한 그릇으로 이어지는 따뜻한 이야기가 앞으로도 끝없이 계속될 거였어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준서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세대 공감 인생 사연이었습니다.